안녕하세요, 이시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모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폭락하면서 주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대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이나 또는 금과 같은 원자재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투자 대안 말고도 또 다른 대체 투자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사모 투자에 대해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사모펀드라는 용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용어가 생소할 텐데요. 뭔가 어렵기도 하고 공모펀드랑 대비되는 개념이죠. 공모펀드를 영어로 하면은 퍼블릭 펀드인데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펀드고요. 사모펀드는 이와 반대로 프라이빗 펀드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공모펀드의 대표적인 예가 인덱스 펀드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미국의 존 보글이라는 투자자가 뱅가드 그룹을 만들고 뱅가드 펀드를 런칭해서 인덱스 펀드를 실제로 상품화시켰습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나 여러 자산군들의 주요 투자 비중이 패시브 펀드에 몰려있기도 하죠. 이렇게 비중이 늘어나고 인기가 커진 인덱스 펀드의 대항마라고 하긴 뭐하고 반항아 수준에서 사모펀드가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패시브 운용의 경우 투자해야 될 종목들이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일일이 조사하면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사람이 필요 없고 컴퓨터 알고리즘이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하는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용 수수료가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펀드 가입자들이 내야 하는 보수 수수료도 낮아지게 됩니다. 또 ETF라는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과 같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하게 됐죠. 이렇게 낮은 수수료와 높은 유동성, 그리고 직관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인기가 많아졌는데, 이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사모펀드는 이와 정반대되는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GP, 제너럴 파트너라고 부르는 펀드 운용사가 사람들을 일일이 고용해서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을 직접 탐방하고 조사해서 딜까지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고 비용이 올라가고 펀드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운용 수수료도 함께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유동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가 내일 현금이 필요해서 인출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운용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5년간 사모시장의 자산 규모는 2019년 말 기준으로 5년 동안 44%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그 중에서 큰 규모의 대체 투자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스톤, 칼라일, 아폴로, KKR 이 4개의 헤지펀드들은 지난 5년 동안 76%의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자산 운용 기금이죠. 자산 운용금이 76%나 늘어나면서 1.3 트릴리언 달러, 1.3조 달러인데요.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은 1600조에서 1700조 원가량 되고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GDP가 1조 6천억 달러, 1조 7천억 달러에 가까운데요. 4개의 헤지펀드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우리나라의 1년 총 생산과 맞먹는 규모니까 엄청난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멀리만 보이는 사모펀드가 비단 멀리 있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쿠팡에 투자한 비전펀드, 즉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운용하고 있는 비전펀드도 어떻게 보면 사모투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사들을 벤처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VC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비전펀드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에서 차입을 받아서 약 1000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은 약 120조 원이 넘는 규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모투자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이 몰리고 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는 뭐니뭐니 해도 수익률이죠. 수익률 그 자체를 바라보는 절대 수익률과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계산하는 상대 수익률 모두
공모펀드 대비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스티븐 카플란이라는 시카고 경영대학원의 교수님께서 MIT 연구진들과 함께 했던 연구가 있는데요. 벤처 캐피탈과 바이아웃 펀드를 위시로 한 사모펀드 그룹과 일반 공모펀드 그룹을 이제 S&P 500으로 대표해서 비교군으로 대조를 해봤을 때 사모펀드 그룹이 연수익률로 따졌을 때 연간 3%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3%의 초과 수익률은 수수료를 차감한, 즉 사모펀드의 높은 운용 수수료를 차감한 이후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대리인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도 큰 메리트가 됩니다. 영어로는 에이전시 코스트라고 부르는데요. 한 회사가 있을 때 회사를 소유하는 주주들이 있을 거고, 이 주주들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회사를 경영하는 대리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 대리인과 소유 주주 간의 갈등을 말하는 게 대리인 비용이죠. 소유를 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이 경영자가 잘 경영하고 있는지, 자신의 몫을 챙겨가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드는 감시나 조정 비용 등이 대리인 비용입니다. 공모펀드의 경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그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이 너무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힘을 집합시키지 못하고 경영자는 그 감시망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대리인 비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주주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소유주 그룹과 그들이 고용한 대리 경영자,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만 잘 해결해 주면은 대리인 비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모시장이 크게 된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은 연기금이나 국가의 국부펀드가 사모시장으로 눈길을 돌렸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즉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를 통해서 연금을 지속적으로 노후에 받아야 되는 국민이나 가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비교적 변동성이 덜하고 리스크가 적은 채권이나 금, 이런 원자재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해왔었는데요. 이러한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오히려 수익성을 높이고 그들의 연금을 보존할 수 있는 전략은 대체 투자자산, 그 중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사모 투자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자산 규모를 굴리고 있는 연기금에서 대체 투자 자산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NPS, 즉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12% 수준, 정확히는 11.4%로 비중이 나눠져 있는 대체 투자 자산 비중을 차후에 15%까지 늘리는 것으로 2018년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서 사모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모 투자에도 단점이 있겠죠. 무작정 좋은 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유동성 문제입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장 내가 내 현금이 필요한데 인출을 시도하면은 사모펀드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이렇게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락인 페리오드가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반면 투자자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락인 페리오드를 줄이고 6개월이나 그 이하 기간에 투자금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해두면은 작년 말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운용 사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기금같이 긴 타임라인을 가진 펀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시장이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죠.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높이려고 해도 바로 현금화 시키는 게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개인들까지도 투자에 참여하게 되면서 유동자금이 사모펀드 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투자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에 자금이 몰린다는 이야기는 그 자산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만큼 차익거래, 아비트리지라고 하죠. 싼 기업을 인수해서 구조화시키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되파는 전략이 사모펀드의 주된 전략인데요.
많은 수의 시장 참여자가 몰리다 보니까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인수 가격이 비싸지게 되고 따라서 차익 거래의 기회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대리인 비용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비용이 공모펀드 대비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대리인 비용이 혹시라도 커질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모기업의 경우보다 LP, 리미티드 파트너스, 즉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과 아까 말했던 GP, 제너럴 파트너스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권한의 범위라든가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감정적으로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모시장의 장점과 단점, 특징들을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일반 투자자로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 참여형과 전문 투자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각 3억 원, 1억 원 이상씩 투자를 하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 전문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전문 투자자는 국가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에 대해서 전문 투자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필수적인 요소로서 최근 5년 중에 1년 이상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만 해도 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었는데요. 2020년이 되면서 5천만 원으로 허들을 많이 내려줬죠.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총 자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인 사람들에 한해서 개인 전문 투자자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봤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대상자가 1950명이었는데 이게 4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렇게 허들을 낮추면서 대상자를 늘린 이유가 부의 양극화 현상을 좀 좁혀보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가 있을지는 고민해 볼 만합니다. 아무리 요건을 완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아직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수준이고요. 물론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강화하는 그 둘 사이의 충돌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국민들의 부를 눌릴 수 있는 수단을 민간 쪽으로 유도함으로써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책임질 수 없다는 반증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모펀드 제도 하나에도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또 다른 관점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또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모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아이디어와 경제 상식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